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3년 전의 선택 그리고 오늘이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제 ETF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ETF라는 금융상품 진짜 완벽에 가까운 금융상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저렴하고 거래성 너무 편하고 종목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죠. 뭐 주식, 채권, 원자재, 환율, 부동산. 그래서 사실 ETF라는 금융상품 하나만 있어도 재테크, 사실 다른 금융상품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금융의 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문제는 이 ETF 투자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렇게 수많은 종목 중에서 내가 제대로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3년 전에 ETF 투자를 했는데 미국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뭐 중국 선택한 사람, 한국 선택한 사람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년 전에 국장을 선택한 투자자 그리고 미국을 선택한 투자자, 과연 오늘날 어떠한 결과표를 들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사실 뻔하기는 한데 실제로 일단 우리가 눈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먼저 3년 전에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를 산 사람들, 일단 적립식 기준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이제 적립을 했을 때요. 그럼 원금이 약 1,850만 원이고 11월 10일 기준으로 수익률은 3.17% 세전이에요. 물론 국내 코스피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없습니다. 3년 수익률이 3%. 처참한 수익률이죠. 예금 적금으로 돈을 굴렸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았을 테니까 사실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의 3년 성과는 사실상 실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은 사실 마이너스 12%예요. 3년 동안 성장은커녕 유지도 못했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은 면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적립식 투자에 대단함,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의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또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참 처참하네요. 사실 요즘에 이 국장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씁쓸합니다. 그럼 3년 전에 거치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2천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3년 성과는 마이너스 5.9%입니다. 그럼 왜 아까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는데 얘는 5%밖에 하락을 안 했느냐? 일단 뭐 배당금이 저절로 재투자되는 TR ETF 기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어쨌든 이 코스피 전체 종목이 투입된 게 아니고 코스피 200 상위 200개 종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ETF라서 전체 코스피 지수와는 어쨌든 조금 결과 차이가 좀 다를 수밖에는 없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3년 전에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한 투자자는 3년 결과물로 봤을 때 사실 뭐 투자가 망한 건 아닙니다. 망한 건 아니죠. 원금 손실의 폭이 뭐 대단히 큰 거는 아니고 적립식 기준으로는 어쨌든 수익이니까. 하지만 굉장히 이게 열받는 상황인 게 뭐냐면은, 이게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게 투자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이 배아픔이 정말로 큰 요소거든요. 뭐냐면은 나도 안 좋고 쟤도 안 좋으면 함께 버텨줘요. 이게 그렇잖아요. 다 같이 힘들면은 다 같이 용기 내서 버텨집니다. 근데 나만 안 좋고 다 잘 나가, 이것만큼 진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국장만 안 좋아요. 국장만. 일본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그러면은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국장만 안 좋아요. 코스피만. 그러니까 이게 또 환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년 전에 미국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느냐? 뭐 사실 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일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죠. S&P 500에 투자를 하는 TR ETF를 3년 동안 꾸준히 매수했을 때 누적 성과는 44%입니다. 이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44%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라는 거죠. 차익만 약 800만 원. 물론 이제 세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약 15% 이상이 이제 세금일 거고, ISA나 연금저축계좌 이런 걸로 활용을 하셨으면 약간의 절세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수익률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거죠. 3년 전에 내가 어떤 클릭을 했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적표가 10배 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ETF는 내가 뭘 골랐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은 더 높죠. 55%. 근데 적립식보다 또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 S&P 500 지수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우상향한 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거치식 수익률이 적립식 대비해서 뭐 대단히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최근 3년 기준은 그래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코스피 국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걸까? 뭐 사실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데 일단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대장주죠. 삼전이죠. 얘가 부진합니다. 일단은 뭐 매출이 전성기 때 대비해서 계속 그만큼이 회복이 안 되고 있죠. 반도체 상대적으로 뭐 하이닉스에도 밀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바일 쪽도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많이 잃었고, 애플과의 싸움에서도 점진적으로 계속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3전의 매출 부진이 코스피 지수를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왜냐면은 얘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거의 30%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코스피는 사실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는 일단 이 부동산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죠. 다 부동산으로 갑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금리가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돈이 많이 들어왔고 부동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둘 다 많이 들어갔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부동산 가계부채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확 떨어진 거죠. 왜냐면은 이제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으로 뭔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뭐 이런 여력들이 이제 없어졌고,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뭐 주식보다는 예금 적금으로 돈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겹치면서 국내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많이 방해를 했다, 막았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이 일단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 선두주자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장을 망친 기업 몇 개를 꼽으라면 저는 일단 카카오 꼽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카카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진짜 많은데 카카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기업을 다 쪼개서 물적 분할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 거죠. 왜냐면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이라는 기업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분사하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카카오는 뱅크, 카카오페이 뭐 다 분사해버렸죠. 그러니까는 카카오 주식을 들고 있어 봤자 돈을 버는 사업체들은 기업으로 분리돼서 다 나가버리니 카카오 주식이 성장할 수가 있나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또 누가 했어요? LG 했고 SK 했고 뭐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10년 20년 들고 있으면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주주고 투자자인 건데,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 잘못하다가 이 몇몇 대주주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물적 분할 돼버리고 뭐 유상증자 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은 주주로서의 이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훈을 얻은 거죠. 아, 국내 주식은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장기 투자하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고 싶겠어요.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줘야 주가라는 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장기 투자자들마저도 포기하고 주식을 다 내놔버리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공매도 이슈, 공매도가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있고 팩트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꺼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만들어버렸고, 금투세 이슈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국장의 매력도가 뚝뚝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예전과는 다르게 뭐 사실 내 손 안에서 미국 주식 투자가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덧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금액이 1,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1,000억 달러. 굉장히 많은 돈이 사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국장은 진짜 답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국장 언젠간 회복됩니다.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현대차, 하이닉스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 매출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일본 이런 나라의 증시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확률이 그게 또 높아 보이는 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뭐 내가 국내 투자에 대한 비중을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한 5%, 10%, 20%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비중을 굳이 늘릴 필요 없이 홀딩을 하실 필요는 있겠으나, 근데 내가 이제 막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국장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이 굉장히 어렵다,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리스크죠. 정치 리스크. 뭔가 이제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도 보세요. 정권 바뀐 지가 한 2년? 근데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서로 싸움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인텔이라는 기업, 반도체 이런 거 한번 살리겠다고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또 중국에 엄청나게 관세 때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 상대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국 기업을 엄청나게 밀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못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밀어주겠다고 보조금 주고 하이닉스에 보조금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경유착이라는 이슈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펼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투자하면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주겠다, 이것밖에는 없는 건데,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지원 가지고는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중국도 엄청나게 보조금 주고, 심지어는 미국도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세액공제만 해준다? 이러면 일단은 스타트 자체가 더 늦어버릴 수밖에는 없는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 이런 정치, 정책 이런 것들마저도 국내 증시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별로 없다. 다만 제가 오늘 데이터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배당주식은 사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3년 성과가 한 15, 16% 나오거든요.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200에 비해서는 월등히 또 높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배당주들의 배당률이 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배당주 정도는 일부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거기까지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